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던 40대 자영업자입니다. 눈에 가시라는 말을 예전엔 그냥 을에 말하는 관용어로만 별 생각 없이 썼었는데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 뜻을 정확히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그 사람만 눈에 보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쪽으론 쳐다도 보기 싫은 게 딱 눈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괴롭더라고요. 아마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바로 제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원래 첫 직장이 항공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스튜어디스를 꿈꾸면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대학도 관련 학과에 진학했을 정도로 전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에 진심이었죠. 저희 아빠 역시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혼자 고생하시는 아빠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끝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스튜어디스가 될 수 있었답니다. 놀랍게도 단번에 시험을 합격한 것이었죠. 학생 때 꿈꾸던 삶을 살게 된 전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은 제가 꿈꾸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일해보기 전 선배들이 스튜어디스의 고충들에 대해 말해줄 때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현실로 닥쳐오니 힘들더라고요. 물론 연차가 쌓이면서 여러 힘든 점들은 무뎌졌지만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날이 악화되는 건강 상태였어요.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베테랑 선배들도 계셨지만 남들보다 허약한 체질이었던 것인지 저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질환들에 시달려야 했어요. 결국 저는 6년을 겨우 채우고 그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제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으로는 누구나 아는 이름이 있는 백화점 명품관에 취직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스튜어디스로 일할 때는 끊이지 않고 연애를 해오긴 했어요.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항공과 학생이라는 이유로 각종 소개팅, 미팅 등 자리는 많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종종 번호를 따였으니까요. 그런데 백화점으로 직장을 옮긴 뒤에는 연애를 한동안 하지 않고 있었죠. 이제는 나이도 있고 컨디션도 계속 안 좋다 보니 항상 거기서 거기인 남자 만나는 것도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랑은 달랐어요. 제 조건이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준 사람이었죠. 뭐야? 오늘은 왜 모자 쓰고 왔어? 어차피 차로만 이동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장염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뻗어 있었거든. 머리 감긴 했는데 드라이를 하나도 못해서. 머리를 감았다고? 몸도 안 좋은데 뭐하러 그랬어? 속은 괜찮아? 너 아픈 거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닌데 옷도 편안한 걸로 입고 오지. 머리 드라이 안 하고 옷 편하게 입어도 이쁜데. 참나, 됐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긴.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예전처럼 예쁘지 못해도 더럽지 말아야지. 뭐 어때?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살면 더한 꼴도 보여야 하는데. 근처에 죽집 찾아놨어. 그리로 가자. 남편은 늘 저에게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애정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을 만나니 저도 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더군요.
남편을 만난 이후로 저는 제 일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실제로 남들보다 더 빠른 승진을 하기도 했어요. 관리자로 3년이 넘게 일하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저만의 주얼리 샵을 차리는 것이었죠.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상품을 봐왔고, 사람들의 니즈를 꽤 자세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도 퇴근 때마다 창업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죠. 남편도 그런절 항상 응원해 주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연애한 지 4년이 되었을 때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어요. 연애는 낭만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그 말이 딱 들어맞았죠. 남편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은 바로 악기를 수리하고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그냥 말로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최소 가격이 저희 집 보증금과 맞먹는 수준의 악기들을 다루고 판매하다 보니 돈을 엄청나게 벌더군요. 주로 그런 악기들은 전공도 전공이지만 무조건 돈이 많은 집안 사람들이다 보니 인맥도 화려했어요. 아예 집안 자체가 음악과 조예가 깊은 집안이었고, 일반인인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었죠. 처음 시댁 식구들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정말 분위기가 냉랭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들이 격식이 있는 분들이라서 대놓고 티를 내시진 않았지만요. 그저 딱딱하게 굳은 표정과 무거운 분위기만 풍겼을 뿐이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TV의 한 장면처럼 물세례라도 받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시부모님들은 아주 형식적인 질문들만 하셨습니다. 당신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이니 장점이 있겠거니 하고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달랐어요. 클라리넷을 전공한다는 시누이는 말을 뱉을 때 뇌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었죠. 체구도 크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 처음 저에게 꺼낸 말은 정말이지 가관이었는데요. 뭐야? 스튜어디스였다고? 그럼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마구 만나다가 우리 오빠한테 정착한 거야? 오빠가 돈 좀 버니까 그래도 되나 싶었어요? 격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예의 없는 소리에 저는 당황했어요. 시부모님도 시누이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히 하라며 손짓을 했죠. 그런데 시누이는 그런 시부모님의 사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예의 없는 얘기만 했어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보아하니 스튜어디스 치고 얼굴이 별로 예쁜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 시집올 생각을 했어요? 참나, 낯짝이 두꺼운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집안이 부자도 아니라면서요. 아, 없는 집 출신이라서 더 정신력이 강한 건가? 오빠가 미리 말씀드렸나 보네요. 네, 저희 집이 부유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신력이 강한 게 맞나 봐요. 감사해요. 사실 어려서부터 그런 칭찬 종종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 스튜어디스 시험도 한 번에 붙고 이직할 때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직하고 나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것도 그닥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수성가해서 효도할 생각으로 치열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네요. 제가 여유롭게 웃으면서 받아치자
오히려 신우이가 대꾸를 못하고 당황하더군요. 제 당돌한 말에 시아버지는 신우이에게 더 이상 얘기에 끼어들지 말라며 조용히 나무랐어요. 말만 조용히 말씀하셨지 눈빛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망언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 같았죠. 나중에야 남편 주변인들을 통해 들었는데 신우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집안의 말썽쟁이로 어른들 눈밖에 난 애물단지였다고 하더군요. 재능은 없고 클라리넷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밖에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게 소문이 자자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날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살벌한 눈빛을 하시고 신우이도 바로 입을 다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어쨌든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시아버지는 저를 조금 달리 보시는 듯 하셨는데요. 이후로 저에게 조금 더 누그러진 말투로 이것저것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래,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가장 승진이 빠르다고? 근데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 비전이 있니? 그래봤자 직원으로서만 일하는 것 아니냐? 아무래도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비전은 없어요. 물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금전적인 보상이야 있겠지만요. 그것 때문에 계속 진급을 원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전 그 길보다는 제 가게를 차릴 생각입니다. 가게를 차린다고? 그러면 개인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냐? 네, 당분간은 자금이 모일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주얼리 샵을 열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매일 퇴근 후에 공부도 하고 있고요. 개인 샵을 차리고 싶다는 말에 시아버지는 관심을 가지셨고 저는 그간 공부하고 계획해오던 내용들을 전부 말씀드렸죠. 꼼꼼하게 질문을 하시던 시아버지는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끝낼 때쯤엔 처음과는 확연히 다른 눈빛으로 절 보셨어요. 확실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죠. 덕분에 얼마 뒤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아빠께 처음부터 굉장히 젠틀하게 대하셨어요. 그날 신우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부모님끼리 말씀을 나누셨죠.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뒤 아빠랑 둘이서만 지냈는데요. 저희 아빠는 원래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경제 위기 때 회사가 무너지면서 퇴직을 하시고 설상가상으로 사고까지 당하시면서 다리 한쪽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해오시면서 제 뒷바라지까지 해주셨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신우이에게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것이 저는 정말로 그런 아빠를 위해서 남들보다도 더 악착같이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저의 그런 면모가 시부모님 눈에는 다 보였었나 봅니다. 저희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먼저 칭찬하시더라고요. 효진이 말을 듣자 하니 이 친구가 정말 영특하고 건실하더군요. 여자 대장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사돈께서 따님을 너무 예쁘게 지혜롭게 키우신 것 같습니다. 아우, 아닙니다. 다 효진이가 알아서 잘 컸죠. 아니, 사돈이야말로 병훈이가 남자답고 우직하니 요즘 애들 같지가 않던데요. 가족 생각하는 마음도 깊고 젊은 친구인데도 책임감이 강한 게 느껴지더군요. 우리 아들이야 뭐 제가 하는 일 그대로 물려받는 것뿐이죠. 그래도 애가 선해서 사돈 말씀처럼 듬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한테는 효진이처럼 지혜로운 아내가 꼭 필요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 신문이며 책이며 많이 읽다 보니 우리 효진이도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사교육 없이 성적을 곧잘 받아오곤 했죠. 아무래도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살아지는 세상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효진이한테 공부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개척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애가 영리하게 알아서 잘 성장해 온 거죠. 이게 다 사돈어른이 생각이 깊어서 그런 거죠. 양가 부모님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나누며 훈훈하게 상견례 자리를 마치셨어요.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 전부터 부모님들의 애정을 받을 수 있었죠. 시댁에서는 저를 배려해서 저희 친정집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신혼집을 해주시기도 했답니다. 그런 시부모님의 배려에 저도 큰 감동을 했고, 결혼 이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시부모님께 찾아가 식사도 하고 작은 선물도 하나씩 드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과의 사이는 항상 좋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시댁에 자주 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시누이가 틈만 나면 외박을 하거나 술병을 앓으며 누워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어쩌다 가끔 얼굴을 마주치면 100이면 100,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대는 시누이였지만 얼굴 마주할 일이 적으니 평화를 유지할 만 하더라고요. 결혼을 잘하면 사람이 신수가 훤해지고 일도 잘 풀린다던데 저랑 남편이 딱 그랬어요. 남편도 매출이 나날이 오르고 있었고 저는 예상보다 일찍 개인 샵을 차릴 수가 있었거든요. 결혼 3년 차에 시작한 제 주얼리 샵은 오픈 당시엔 손님이 많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러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고 다양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장 빠듯하거나 힘이 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손님이 없는 시간에 더 공격적으로 가게 홍보에 힘썼죠. 덕분에 8개월 만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샵이 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8개월 동안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시누이의 진상짓거리였어요. 가게 홍보에 정신이 없던 그 시기에 시누이는 보란듯이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 샵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웬일로 장사를 도와주려고 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기 친구들 앞에서 저에게 되도 않는 진상짓들을 해대려고 온 거였어요. 야, 여기가 우리 올케가 하는 샵이야. 뭐 엄청난 물건은 없겠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액세서리가 있긴 할 거야. 너희 마음껏 골라. 오, 사장님, 저희 그럼 전부 지인 할인 해주시나요? 야, 우리 병훈이 덕 좀 보나 드디어? 아니요, 저희 샵은 지인 할인 같은 건 없어요. 가격 신중히 보고 구매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DP 상품을 포함해서 가게 내 상품에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시누이가 아주 보란듯이 제 친구들 앞에서 절 무시하는데 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단칼에 그 진상짓을 쳐냈어요. 한 번이라도 받아준다면 시누이는 끝을 모르고 진상짓을 할 게 뻔했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칼같이 구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제 단호한 말에 시누이 친구들은 놀란 토끼눈을 하며 시누이를 비웃었고 시누이는 단박에 얼굴이 새빨개지며 화를 냈어요. 그 다음은 사실 안 봐도 뻔했죠. 정말 틀에 박힌 소리들만 하더라고요. 장사도 안 되는 가게에 물건 몇 개 팔아주러 왔건만 사람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느냐? 어떻게 시누이인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저는 시누이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저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인 할인 없고 물건 손대지 말라고요.
한참을 난리치던 신우이는 결국 친구들과 함께 가게를 나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신우이는 앙심을 품었는지 틈날 때마다 와서는 막무가내로 물건을 싸게 달라고 난동을 피웠죠. 매번 포커페이스로 대응하던 저도 신우이의 진상이 몇 개월을 넘어가니까 참다 못해 결국 영업방해로 경찰도 부르고 시부모님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신우이는 그제서야 진상짓을 그만두었죠. 대신 다른 못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자꾸만 저희 주얼리 샵의 물건을 하나씩 훔쳐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엄청 비싼 제품들도 아니고 가격도 애매하게 저렴한 것들을요. 물론 저희 샵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느 정도 금액대 이상이긴 하지만 신우이는 집도 부자잖아요. 대체 돈도 많은 인간이 왜 저렇게 찌질하고 좀 도둑처럼 구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도 가게 안에 CCTV를 좀 더 많이 달게 되었고 다행히 사각지대 없이 CCTV가 돌아갈 때쯤부터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만 본다면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신우이의 범행을 잡으려고 했던 일이 제가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긴 했네요. 어쨌든 샵에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오전 직원을 하나 뽑았어요. 장사는 더더욱 잘 되면서 저는 큰 돈을 벌게 되었죠. 백화점 다닐 때도 급여는 나쁜 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때때로 남편의 수입을 넘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 소식에 가장 기뻐했던 건 바로 시아버지셨죠. 여유가 생기니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도 예쁜 액세서리를 하나씩 해드렸고 저희 친정 아빠께도 선물을 이것저것 해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티는 자세히 안 나지만 은근히 오태가 달라지는 선물들을 주로 해드렸던 것 같네요. 발이 편한 구두나 벨트, 넥타이 같은 것들이요. 아빠도 중요한 자리 있으실 때 뽐내시라고 그런 선물을 몇 개 드린 후에는 집안 살림도 조금씩 좋은 걸로 바꿔드렸고요. 사실 그때쯤 저희 친정아빠는 제가 드리는 용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굳이 아픈 다리로 일을 계속하시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권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시다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국 아빠의 고집은 꺾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저희 아빠는 전보다는 여유롭게 일도 쉬엄쉬엄 하시고 제가 선물한 것들을 입고 친구들과 놀러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도 제가 선물한 착장으로 하고 오셨고요. 시부모님도 제가 드린 선물임을 알아보시고는 일부러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심술이 하늘을 찌르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모르겠는 신우이는 저희 아빠를 보자마자 또 개념 없는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주차 걸린 주제에 페라가모를 걸쳐요? 아니, 이걸 다 올케가 사줬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장사를 얼마나 한다고. 그냥 발레 타다가 훔친 거 아니야? 야, 주병은 말 조심해. 남은 한 해 동안 거지로 살고 싶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경고하기도 전에 남편이 저랑 신우이에게만 제대로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신우이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거의 동시에 시어머니도 그런 신우이를 나무랐죠.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야.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누누이 말했지. 한 번만 더 입 함부로 놀렸다가 정말 크게 혼날 줄 알아. 보통 시부모님이 혼을 내면 그래도 잠잠해지던 신우이였는데
그날따라 뭐가 나가 있었던 것인지 신우이는 갑자기 짜증을 버럭 내더군요. 아, 이 집 딸내미는 난데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주 제가 무슨 양딸이라 되는 것 마냥. 아, 진짜. 그러더니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그때 시아버지의 표정은 정말 도깨비상처럼 무서워져 있었어요. 아무 잘못 없던 저까지 간담이 서늘할 정도였는데 지 성질을 못 이기고 나가버린 신우이는 아마 그 표정을 못 봐서 그렇게 하룻강아지 마냥 굴었던 것 같네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 앞이라 그런지 겨우 화를 누르고 점잖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불쾌했던 저희 아빠도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다시 표정을 풀고 아무 일 없었던 듯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날 식사 자리는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지만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신우이가 자칫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라는 걸 말이죠. 당장 다음 날이라도 무슨 사달이 날 것만 같았지만 다행히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평소와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저희 양가 부모님이 만나시고 나서 얼마 뒤엔 시어머니가 환갑잔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날은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친척들 전부 모아서 하고 싶은데 저희 아빠도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려고 만났던 거였어요. 저희 아빠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던 거고요.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 저는 아침 일찍 아빠를 모시고 예약된 장소로 갔습니다. 원래 저희 시어머니가 가진 것에 비해 사치를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갑잔치는 좀 의미 있게 가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서로 바빠서 일가 친척들이 전부 모이지 못한 게 아쉬우셨는지 당신이 직접 환갑잔치를 계획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신 거였죠. 저희 부부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한사코 와서 확인하라며 말리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귀여우시기도 하고 저희 부부도 장단을 맞춰드리고 싶어서 그날은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었네요. 저희 얘기를 들은 아빠도 평소보다 잘 차려 입으셨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샵에 다녀오셨는지 머리도 화장도 곱게 하시고 한복도 예쁜 걸로 하나 입고 오셨는데요. 테이블에는 자리마다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 놓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천성이 선하시다 보니 친척분들과 왕래가 잦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더라고요. 이후에 오신 일가 친척들 모두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축하해 주시고 서로 안부도 즐겁게 나누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자리에 딱 하나 오점이 있었으니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옷을 차려입고 왔나 본데 워낙 신우이가 감각이 없다 보니 보기 안 좋게 튀기만 했어요.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속살이 다 비치는 원피스에 기다란 손톱엔 덕지덕지 요란한 네일아트를 하고 눈두덩이는 온통 반짝이는 섀도우를 발라서 보는 사람이 다 답답해 보였죠. 몇몇 어르신들도 그런 신우이를 보며 어른들 다 계시는 자리에 옷이 저게 뭐니? 하시거나 쟤는 아껴한다는 애가 손톱이 저게 뭐야? 세상에 요란스러워라 라며 작은 소리로 흉을 보셨죠. 다행히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지만 남편은 그 말들을 다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다 잠시 신우이 곁으로 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한 소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귓속말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신우이 표정이 또다시 심술 가득해진 것을 보면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런 신우이를 최대한 외면한 채
저희 아빠랑 시부모님만 열심히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자리는 한참 무르익고 다들 식사를 어느 정도 마쳐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이모님이 시어머니께 오셔서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모님, 아까 드렸던 다이아 반지가 없어지신 것 같은데요. 아, 어머, 어머나, 내가 어쨌지? 아까 잠깐 아기 본다고 빼놨던 게. 당황한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도 살피고 가방 안도 의자 밑도 찾아보시는데 옆에 있던 시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놀라더라고요. 에? 엄마, 그 반지 렌탈이었어? 다이아 반지 여기 꼈던 거. 너 봤니? 아니. 아까 처음에 왔을 때 봤었지. 고이든 실수든 이거 없어지시면 변상하셔야 하는데. 일단 사모님 자리 끝나고 찬찬히 찾아보셔요. 당신 아까 화장실 다녀오면서 거기에 놓고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때는 아예 반지를 여기 놓고 갔었어. 내가 손 씻을 때 걸리적거릴까봐 빼고 갔었거든요. 시아버지까지 주변을 두리번거리시자 사람들이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보셨어요. 저는 괜히 분위기가 어수선해질까봐 시어머니께 걱정 마시라고 이따가 끝나고 제가 같이 찾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 말을 듣더니 시누이가 웬일로 제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 엄마, 이따 찾아봐. 아니면 그냥 변상해주면 되잖아. 그까짓 거 금액 나가봤자 뭐 얼마나 나간다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대번에 엄한 목소리로 시누이를 꾸짖으셨죠. 시끄럽다. 어째 너는 돈도 못 벌어오고 쓸 줄만 아는 거냐? 능력이 없으면 같이 찾아보자는 네 시언니처럼 심성이라도 곱든가. 네 새언니는 돈도 잘 벌고 심성도 곱고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데 넌 어째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냔 말이다. 민망해진 저는 괜히 시선을 딴 데 돌리며 딴청을 피웠는데 시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보지 않아도 전부 느껴지더라고요. 심술이 잔뜩 난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혼자서 시근덕대더니 갑자기 대뜸 저희 아빠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저 인간이 훔쳐갔을 거야. 내가 진짜 장담해. 평생 다이아라고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져본 적도 없을 인간이 그걸 안 훔치고 배겨? 시누이의 우렁찬 개소리에 그 공간에 있던 식구들이 전부 저희 아빠를 쳐다보았어요. 저희 아빠도 당황하고 시아버지도 당황하셨죠. 시아버지는 시누이에게 당장 닥치지 못해! 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윽박질렀지만 시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아빠한테 다가가며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내가 저번부터 이상했다니까. 주차 관리인 주제에 저런 고가에 오시며 액세서리를 하고 다닌다는 게 저거 다 분명 발레 타면서 술 취한 차주들 물건들 다 훔친 걸 거라고. 시어머니 쪽 테이블 밑에 있던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런 시누이를 말리러 후다닥 아빠 쪽으로 갔는데 한 발 늦고 말았어요. 아빠는 시누이 말에 반박하면서 왜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람을 몰아가느냐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는데 시누이가 아빠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버리면서 중심을 잃은 아빠가 넘어지셨어요. 아빠가 넘어지셨는데 시누이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이거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 매는 거. 이래서 천한 인간은 애초에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시누이의 뺨을 엄청난 힘으로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룸 전체에 퍼졌고 그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죠. 아가씨,
사람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빠를 부축해서 남은 의자에 앉혀드리고 저는 신우이가 놀라서 발작을 하던 말던 곧장 신우이 자리로 갔습니다. 뒤늦게 사태 파악이 된 신우이가 뭐 하는 짓이냐며 기겁을 하고 제게 달려왔는데 신우이도 한 발 늦고 말았죠. 저는 처음부터 강한 심증이 있었거든요. 신우이 가방을 뒤져보자마자 곧바로 물증까지 잡게 되리라고요. 어머님, 잃어버리셨던 다이아 반지 이거 맞으시죠? 그래. 이게 평훈이 가방에서 나왔구나. 시어머니는 실망감과 경멸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신우이를 보며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는 이마를 짚으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식구들은 전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요. 신우이는 얼굴이 벌겋다 못해 검붉게 달아오른 채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였지. 네가 훔쳤다가 지금 나 모함하는 거잖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엄마 반지를 훔치냐? 상식적으로. 우리 주얼리샵에서 반지만 7개, 팔찌며 브로치며 총 24개 훔쳐갔죠. 내가 아가씨 도둑질하는 영상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사업장에서 허구한 날 좀도둑 마냥 찌끄레기들만 훔쳐가더니 기어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됐네요. 훔칠 게 없어서 어머님 환갑잔치에 끼고 오신 반지를 훔쳐요? 제 말에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거리기만 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신우이의 도둑질을 알고 있다는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거든요. 제 말에 시부모님도 남편도 전부 깜짝 놀랐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신우이에게 다가가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희 아빠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사죄하라고요. 뭐라고? 이미 이만큼 네 인생 다 나가리 된 거 알아. 네 입장에서는. 근데 내 입장에선 아직 부족하거든. 지금 바로 경찰 불러서 증거 다 넘겨버리기 전에 가서 제대로 사과해. 얼마나 진심을 담아 사과하느냐에 따라 내가 경찰을 부를 수도 안 부를 수도 있으니까. 싫으면 관두고. 신우이는 제 말에 잠시 고민하더니 저희 아빠 앞으로 가 어기적거리며 무릎을 꿇고 더듬더듬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우이가 가짜는 사과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로 지체 없이 바로 경찰을 불렀죠. 시부모님께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아예 신우이 뒷덜미를 잡고 그 장소를 빠져나와 경찰을 맞이했습니다. 신우이는 그제서야 눈물 콧물 쏙 빼며 저한테 미안하다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신우이의 범행 영상을 전부 경찰에게 보여줬고 그 길로 경찰서로 가 고소장까지 접수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저희 아빠가 바닥에 넘어지신 그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무섭게 신우이에게 참교육을 해대기만 했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요만큼의 감정 동요도 없이 기계처럼요. 나중에서야 자리를 전부 정리하고 나온 건지 남편이 저희 아빠랑 함께 경찰서로 찾아오더군요.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본물 터진 듯이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고 아빠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수없이 사과를 드렸어요. 아빠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괜찮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절 말리셨죠. 이미 절도며 영업방해며 고소장이 들어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아빠가 토닥여 주셔서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빠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절 데리고
그 길로 시부모님께 가셔서 우리 딸이 너무 심하게 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셨어요. 저 역시 아빠를 따라 죄송하다고 시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죠.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사돈께서 먼저 그렇게까지 사과하시면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사돈 어르신도 며느라가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 자식 하나 잘못 키운 것이 이렇게까지나 발목을 잡는군요. 다 자식 교육 잘못시킨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아닙니다. 어디 한 손만으로 손뼉이 쳐지던가요. 오늘이 안사돈께서 간작 행복하셔야 하는 날인데 저희도 생각이 짧았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화목한 자리를 좀 가져보려 했던 것이 과욕이었던 거죠.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양가 부모님은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과를 하며 헤어지셨고 저 역시 시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남편 역시 저에게 동생 간수를 제대로 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요. 정작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시누이는 자기만 억울하다며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나머지 가족들만 그런 힘든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물론 저도 일부분 잘못하긴 했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누이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 더 이상 힘든 일은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저희 시아버지가 제 주얼리 샵으로 찾아오셨어요. 큰일이 지나간 후라 저도 내심 놀라며 시아버지를 맞이했는데요. 다행히 손님도 별로 없고 저 혼자 있던 시간대라 간단하게 차를 내올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샵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시며 조금 뜸을 들이시다가 말씀하셨죠. 예전에 너한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꾸며놓았구나. 자리도 좋고. 그땐 결혼 전이었는데 결혼하고 그이한테도 아버님한테도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감사해요. 제가 늘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고 있어요. 가르침은 무슨? 넌 시장 바닥에서도 성공했으라이야. 우리 애는 그날 일이 다 내 잘못이라는 말은 진심이었다. 내가 옛날부터 욕심이 많던 아이를 자꾸 외면하고 방치했던 게 잘못이야. 좀 더 일찍 버릇을 제대로 들이지 못한 내 잘못이 맞았다. 그동안 그 아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모두 잘못... 괜시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오늘 찾아온 건 그 자료들 나한테 넘겨주지 않겠니? 내 딸이 너희 가게에서 몹쓸 짓 했던 거, 그 외에도 너한테 잘못했던 거 전부 말이다. 이제라도 내 지난 과오를 바로 잡아야겠구나. 그게 너에게도 사돈께도 진정한 사죄가 되길 바란다. 시아버지가 너무 진중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차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시아버지께 모든 자료를 넘겨드렸고 시아버지는 저 대신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시누이를 제대로 벌하셨어요. 저는 필요할 때만 참여를 했고 대부분의 과정은 시아버지께서 준비하셨죠. 저는 그래도 시누이를 조금 혼쭐 내고 마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시누이가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누이는 초범이긴 하지만 상습적으로 2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의 언행을 미루어 보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정말로 깜빵으로 가게 되었죠. 2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짧은 기간이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만 자라온 시누이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날이 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했죠. 모든 게 끝난 뒤 시아버지는 진작 절했어야 했다며 속이 후련하다는 얼굴이셨지만 그 뒷모습엔 쓸쓸함도 조바심도 함께 있는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시누이가 감옥까지 다녀오고 나와서 또 사고치면 그땐 정말 연을 끊겠다고 다짐하듯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시누이가 이 일로 제발 정신을 차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일이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있었던 걸 보면 다들 시누이가 받을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감방에 있는 동안 지금까지 아무도 면회를 가지 않았거든요. 시누이는 3주 뒤 출소 예정이랍니다. 저도 그동안 시누이 생각을 하며 그간의 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그렇게까지 뒤틀린 심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만약 저희 집안이 시댁처럼 부유했다면 저는 저희 아빠랑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물론 시누이와 부딪히면서 저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많이 반성을 했어요. 3주 뒤에 시누이가 나오면 그땐 저도 마냥 시누이를 경계하지 말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게 대해보려고요. 그로 인해 시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부디 그런 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저희 가족의 길고 복잡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이런 복잡하고 어두운 사건이 생기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